무지의 본명은 앤서니 폴 무영으로 그는 1954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는 런던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거리의 초상화가로, 다음엔 지역 대학의 미술 강사로 일했습니다. 1987년 한 기독교 신비주의자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고 자신의 삶에서 걸어나오게라는 그 만남의 심오함을 전하기 위해서 무지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93년에는 인도를 방문하여 마치 우연인 것처럼 빠빠지를 스승으로 만나 그때까지 무지 안에 남아있던 에고를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무지는 홀로 지내며 자신의 내적 자아, 신성한 참 자아에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의 현존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평화와 행복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지는 그의 빛에 이끌려온 그리고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길 갈망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지금도 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자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부의 아낙네들은 숲길을 걸어 바다에 가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낙네들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잡은 물고기는 광주리에 담아 마을로 돌아와 팔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낙네 셋이 여느 때처럼 물고기를 가지고 숲길을 통해 마을로 돌아가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쾅 울리더니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빗줄기가 쏴 내리 퍼부었으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낙네들은 와락 겁이나 공포에 질려 숲을 가로지르다 보니 작은 꽃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꽃집 주인은 허둥지둥 달려가는 아낙네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서 비를 피했다 가세요. 아낙네들이 곧 꽃집으로 뛰어들어오자 꽃집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심한데 이대로 마을까지 걸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 집에서 오늘 밤 하루 묵고 내일 가는 건 어때요? 날도 습하고 하니 생선은 바깥에 두면 상하지 않을 거예요. 아낙들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한 뒤 물고기 광주리를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후 꽃집 주인은 아낙들을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라벤더, 제스민, 장미 등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세요. 여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 셋은 나란히 자리에 누웠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들 잠이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낙 하나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며 계속 뒤치락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나이 든 아낙이 물었습니다. 동생, 왜 그래? 그러자 안절부절 못하던 가장 어린 아낙이 불만 섞인 소리로 대꾸했어요. 언니, 잠이 영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웬 냄새가 이리 지독하대요. 실은 나도 그래. 꽃냄새가 코를 찔러 잘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죠? 그러자 두 번째로 나이 든 아낙이 꾀를 내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그녀는 베란다로 살며시 나가 물고기 광주리를 하나 집어든 뒤 빗물을 털어내고는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제야 어부의 아낙네들은 모두 푹 잠들 수 있었답니다. 익숙한 생선 냄새 덕분이었죠.
생선 냄새는 어부의 아낙네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미와 제스민, 라벤더 향기는 오히려 아낙들에겐 끔찍했습니다. 아낙들은 향기로운 꽃내음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귀한 본성에 다시금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삶 전반에 걸쳐 약불에 서서히 졸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이 돌연 순수 의식에 녹아 없어진다면 도저히 못 견딜 테니까요. 의식의 극장.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 깨어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 적절한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꾼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에서 목이 타서 죽어가는 꿈을 꿀 때 그 태양은 정말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때 드는 공포와 갈증, 기적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자마자 그 모든 것은 마치 신기루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다 꿈이었다는 걸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식은 세 가지 상태를 돌아가며 반복합니다. 깊이 잠든 상태, 꿈을 꾸는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우리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삶과 우리의 모든 경험,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까지도 모두 깨어있는 상태의 내용물이자 연극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존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내내 존일 순 없습니다. 깊이 잠들게 되면 내가 있다는 느낌마저 없어지고 그와 함께 육체와 마음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이슬람교도도 기독교인도 힌두교인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닙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 중에도 어떤 미묘한 형태의 의식이 남아있어야만 하겠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깊은 잠을 즐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 숙면 상태에 들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매트리스를 사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현존 상태, 우리 몸속에서 빛나며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자아내며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현상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조차도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의 의식 자체도 일종의 현상임을, 즉 바라봄의 대상임을 몸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선 깨어있는 상태로부터도 또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즉 우리 일상의 삶은 의식의 극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생이라고 불리는 연극의 한 배우로 무대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하루에 16시간 이상 상영되는 이 연극에 속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불이 켜지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냥 나라는 느낌이 생겨나고 우리는 어쩐지 그 나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맞아. 내가 또 여기에 있군. 나는 중역이고 오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 온종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웃고 울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지만 동시에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 자신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삶이라는 연극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청중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본연의 자리가 이 모든 것을 떨어져 지켜보는 관찰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 타산 없이 순수하게 지켜보는 것이 참 자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참 자아 속에 자리 잡게 된 이들이 이해하게 된 사실입니다. 순수한 참자아 의식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또 너와 나라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지만 이제는 그 이원성의 느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가리켜 저는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 그 자체는 이 현존 안에서 목격됩니다. 많은 영적 수행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다시 자연 그대로의 현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상태 아닌 상태를 뛰어넘어 내가 존재한다는 현존마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진리 속에 있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곧 진리이기를 원합니다. 두 마리의 새. 저는 언젠가 바가바드 기타의 우화를 묘사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엔 나무 한 그루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는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이것저것을 모으고 장가지로 둥지를 꾸미는 등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위쪽에 난 나뭇가지엔 두 번째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첫 번째 새와 똑같았지만 이 새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새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지한 것으로 자아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바라보는 그 어떤 것에도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새는 어떤 노력이나 판단 없이도 저절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고 순수하게 존재하는 느낌, 바라봄만이 있었습니다. 이 새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입니다. 이 두 마리의 새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우리의 역동적인 자아, 즉 세상사에 관여하고 과거와 미래가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 등의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 새는 우리 안에서 깨어 지켜보는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아무것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좀 걱정스럽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요하며 그저 있으면서 넓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새뿐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스치며 부는 바람과 하늘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중립적인 시선으로 관찰합니다. 첫 번째 새는 둥지를 짓고 있는 게 곧 자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새는 두 번째 새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있을 수 있게 되면 바로 두 번째 새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새는 첫 번째 새의 더 깊은 측면일 뿐입니다. 첫 번째 새의 마음이 두 번째 새와 통합되면 하는 일마다 더욱 은총이 따릅니다. 하나된 느낌, 즉 일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조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겠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강박관념도 두려움 또 통제의 필요성이 따라붙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삶이 그리하기를 원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새는 개인의 상태에서 현존 상태로 관점이 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관심이 다 일상생활에 쏠린 나머지 그 일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첫 번째 새와 같습니다. 분주히 둥지를 짓느라 두 번째 새, 즉 더 깊은 위치의 자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새 말입니다. 두 번째 새, 즉 관찰자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러면 삶을 일구려고 바삐 움직이던 자신이 할 일은 다 하면서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행동은 알아서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 즉 에고의 느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행동은 그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우리의 자아상도 그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자아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참 자아는 제3의 상태입니다. 즉 참 자아는 그림 속의 또 다른 새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두 마리의 새들이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느긋해진다면 매우 평온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생활 속 우리 행동들은 단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나는 이 나무를 흔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해 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도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아직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실수가 다른 100가지의 실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낡은 사고방식과 습관, 그리고 과거의 나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급진적일지도 모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큰 모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안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은 한편 정작 본인의 힘은 별로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갈증이 무척 나서 물을 동이째 들이키고 싶은데도
손에 티스푼 하나 달랑 들고 샘터에 오는 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이미 참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허튼 생각과 아우성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제가 참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우성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분명 붓다는 아우성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붓다가 아우성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를 그냥 무시했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생각을 무시한다는 말이 어떤 생각을 멈추거나 억누르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혹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서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정기 회원권이라도 끄는 것처럼 줄곧 나타나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계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본다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엔 또다시 같은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켜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든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대상은 우리 자신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사납게 날뛰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정말 진짜인 듯 보입니다. 특히나 그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그 상태가 마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나 뱃속에 들어찬 공기처럼 나 자신과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느낌은 그것이 진짜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에고 정체성은 수그러들 것이고 날뛰던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관찰자의 자리를 지키십시오.